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기반이 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인식이 다 개판이에요, 솔직히. 진보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보수도 있어서 이게 뭐지? 뭐 대충 그 계획 경제까지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잡고 시작을 할게요.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의 의미. 왜 중국 같은 경우 정치 쪽에서 막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사람들 심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예 불매 운동이나 이런 걸 벌이잖아요. 그게 보통 후진국 형태거든요. 정치와 경제가 분리해서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말할 거는 말하고 그렇게 분리를 하자는 게 기본적인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조금 있다가 나올 거예요. 자본주의의 모든 경제 사상은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케인즈 이론조차도 이걸 지속해서 사회주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복지 시스템을 갖출 거야. 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거야. 그걸 더 확대해서 다음 버전 넘어가다 보니까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나왔고, 경제적 자유주의가 빅파이로 인해서 사회주의보다 더 훌륭한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서로 보완제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 그게 또 경제 체제에서 따로 투표로 표현이 되는 거죠. 레이건노믹스의 배경이 되는 건 밀턴 프리드먼의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낮은 세율, 적은 규제, 작은 정부 부채 지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통화 정책.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런 보수주의 정책이 작은 정부라고 해서 복지를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를 빅파이로 키워나가면서 경쟁력과 생산력이 있는데 투자를 하고 그 선별 복지를 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케인즈 쪽에서 보통 바라거나 사회주의 쪽에서 보통 바라는 게 보편 복지를 바라죠. 장기적으로는 최하위 계층이 좋아져서 빅파이로 인해서 모두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작은 정부론의 핵심입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빅파이인데, 불평등을 대신에 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경쟁력과 생산력이 있는 곳으로 돈을 적절하게 쓰면 최하위 계층의 선별 복지도 강화될 것이다. 제가 이걸 제일 세게 느꼈거든요. IMF 극복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제가 있는 시골 쪽에서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쯤 되니까 이제 하루에 2끼 정도는 먹어야 된다 하더니만은 이제 20살이 되니까 웰빙 바람이 불면서 하루에 3끼가 기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제도들이 다 만능은 없지만 대체로는 맞았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로 보완을 하는 거고, 이 작은 정부가 세계화와 함께 결합이 됩니다. 자유롭게 시장에서 경쟁하게 두되 전체적인 틀적인 공통적인 규율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뭐 뛰어난 대기업이라도 그 지역에 들어와서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장에 맡겨두는 시스템으로 가니까 잉여 자본과 잉여 자원과 잉여 노동력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니라 기업들끼리 경쟁해야 된다가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 자유시장 경제, 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무역 경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기존에 앞선 선발국이 너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후발국에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 후발국은 어느 정도 국가 주도의 경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을 하겠다. 안 그러면은 뭐 외국 기업들한테는 따로 그냥 그 높은 수준의 여러 가지 세금을 먹여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국 기업들에게는 낮은 수준의 세금을 먹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규율, 국제무역 규범을 하나 갖추는데 그게 작은 정부와 같이 보완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유럽은 아직까지 개입하는 케인즈주의나 삼인주의를 택했는데, 뭐 어찌됐든 이로 인해서 세계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좀 더 이제 효율적인 전 세계적인 분업
고립과 그 다음에 특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특화를 했고 그 다음에 제조업에 특화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패지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해당 정부에다가 돈을 좀 찔러 넣어줘야 된다. 라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장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그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으니까. 완벽하진 않고 만능도 아니라도 대부분은 어느 정도 모든 제도 같은 경우에는 미완결성이 있는 법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보다 무역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빅파이예요. 그래서 고립주의는 뒤처지기 때문에 택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도 사회주의 진영을 버리고 무역을 시작을 했고 중국도 개방합니다.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반발을 했거든요. 중국한테는 생명줄이니까 차마 반발은 못하고 러시아에게는 동맹국을 배신했다 라면서 대개 반발을 했어요. 홀로 고립된 북한은 붕괴를 합니다. 자기 체제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세계는 발전하는데 북한은 점점 쇠약해진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 자체에는 과거에 블록화된 경제들이 있거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이 블록화된 경제로 인해서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경기 침체가 한번 땅 튀어나오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난리를 피우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 어떤 선택도 사회주의 진영과의 전쟁보다는 낫다는 냉전 시대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달한 거예요. 우리는 이 덕에 전쟁이 줄어들고 대신 분쟁이 좀 있죠. 9.11 테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중간에 테러와의 전쟁도 나왔지만은 어쨌든 30년간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쟁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핵심이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연결되어서 따로 생각해보면 국가 전쟁을 하는 것보단 국가 간의 전쟁을 하는 것보단 기업들 간의 경쟁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았다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빅파이를 만들고요. 그리고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이게 좀 더 확대돼서 종교와 문화 그리고 정치와 경제 이 의사결정들을 모두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다양성 거리는 핵심이에요. 사회주의 기본적으로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다양성을 없애고 통합화시키는 게 사회주의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력이 중앙은행의 독립입니다. 정치인은 쉽게 규제를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따로 빼서 정부의 시장 영향력을 줄여야 했습니다. 이런 정치와 경제 분리는 대략적으로는 맞았어요. 그리고 경영, 사회, 그리고 우리 일상에 핵심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설사 대중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류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는 행위는 후진국이나 우민화된 국가에서는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정석이에요. 중국이 한국 제품 불매하는 형태나 한국이 일본 제품 불매하는 형태나 같은 겁니다. 대중의 선택과 국가의 행동은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아시아 국가는 여기서 거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정치도 대중도 종교도 모두 의사결정이 다르다는 게 현대 신고전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것들을 분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전쟁까지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중국의 WTO 참여입니다. 이론적으로야 기본적으로 자유진영이고 민주주의 진영이고 공산국가인데 싸워야죠. 그러나 서로 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커플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은 자신의 시장과 대만의 시장을 선택하게끔 강요하고 클린턴 시기는 중국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세계 쪽으로 끌어들였어요. 미국도 세계도 이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이 자본주의 맛을 보면 절대 다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언론도 개방되고 경제도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대중이 여기에 반발해서 바뀔 것이다. 미국은 WTO 창설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 이론의 배경이 제대로 실행된 것이 중국의 개방입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경제적 빅파이로 전쟁보다는 경제를 택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력으로 전 세계 국제기구에 영향력을 뿌리면서 각국의 스파이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합니다. 대표적으로 호주와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마우당으로 인한 사이버 심리전과 스파이로 인한 선거 정치 개입까지 늘립니다. 친중 정치인을 심으려 했다는 중국의 선거 개입으로 난장판이 돼요, 호주는. 그리고 중국과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 싸움을 벌이죠. 그리고 중국이 항복하듯이 호주의 철강석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워싱턴 정계도 노출되었는데 오바마 시절에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접촉했던 크리스틴 팡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첩보 요원이에요. FBI 국장이 중국 정부는 대단히 정교하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대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첩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공공 담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프로세스와 가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파괴적이면서 공인되지 않은 그리고 범죄적이면서 강압적인 시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틱톡 역시 지금 현재 중국의 틱톡 역시 중국 정부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미국 정부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상태죠. 이 배경은 사실 2010년부터 미국에 대한 중국의 막대한 로비로 만들어진 겁니다. 중국 로비로 인해서 미국 의회는 상당히 많은 돈을 받게 되는데 사실 미국 민주당 정권에다가 돈을 많이 줬습니다. 트럼프가 자국민 시위대에게 군대를 발포할 수준의 위험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지를 받는 이유는 로비나 후원금이 아닌 자기 돈으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미국이 극단적이었어요. 결론입니다. 국가 자본주의를 택하고 자본주의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중국은 소강사회 공동부유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로 복귀했습니다. 토목공사를 해도 아프리카인이 아닌 중국인을 고용하고 아프리카는 자원만 지금 착취당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중국인 대졸자가 1000만 명이 넘는데 취업할 데가 없어요. 석사를 나와도 취업할 데가 없고 박사를 나와도 취업할 데가 없어요. 후발국의 개발을 위해서 아서 루이스는 그 개발 경제학을 가장 잘 적용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근데 그 중국은 이제 잘 성장해서 후발국의 착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지금 중국은 철저한 감시사회입니다. 자국민 성동과 언론 통제를 위해서 만리방화벽 VPN을 쌓았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의 핵심이고 이 만리방화벽은 이후 AI로 인한 감시사회 모드까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중국 세력권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시스템을 겪게 될 겁니다. 24시간 감시를 당할 거예요. 만약 중국에서 외국인 기자가 취재를 하고 비판을 하면 즉시 당국에서 모니터링이 됩니다. 보도에 대한 경고나 재교육, 협박 등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발하면 페이 시스템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결제가 불가능해지면 중국 내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화폐를 쓰지 않아요. 워낙 위조 화폐가 많아가지고 그걸 페이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그 페이 시스템이 가장 많이 쓰고 거지들 적선조차도 이 알리페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유리할 때 정치와 경제의 분리, 인권 이런 말을 외칩니다. 분리할 때는 자신들의 내정이라면서 정작 자신들만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신자유주의 반대자 그리고 진보계통의 연합전선은 중국에 협조했습니다. 노조들이 그렇고 스티글리츠가 그렇습니다. 신케인즈주의자들처럼 언제나 정치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관점을 고수합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지 말고 케인즈주의자들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경제적 방향이 좌우되니까 현재의 불황 역시 그러한 결정의 결과다.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불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권력욕입니다. 사회주의자 역시 노조들 역시 정치와 경제의 허구적 분리라면서 이 정치와 경제 분리를 굉장히 반대했죠. 진보계통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공산주의자인 슬라보의 지적이 말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적절한 경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모두 경제 실험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다가 이 꼬라지 이 인플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지금 분리되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이 뜻은 이제 무역으로 빅파이를 하기보다 블록 경제로 인한 세력전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아니라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자유무역 규범이라고 하는 GATT WTO 룰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작동하는 정도에서나 여기에서 국방을 의존하고 여기에서 물건을 팔고 그게 가능합니다. 평화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그토록 메카시즘이 그리웠나 본데 이제 사회주의자들에게 반공, 멸공이라도 먹여줘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원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랬지 정치에 무관심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에서 밀리면 상당히 많은 것을 뺏기고 억압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이기거나 이 정치에서 지면은 외국으로 망명 가듯이 튀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틀렸다. 오케이, 그래. 그건 이상론이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고 철저하게 억압하고 죽여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선택한 거지. 인간이란 건 어쩔 수 없이 이런 법이란 겁니다. 인류가 30년이나 평화를 유지한 것도 참 대단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이 시대에 적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꾼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가 봅니다. 인간이란 거 원래 기나긴 평화를 못 견디는 법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짜는 국제 경영 질서와 미국이 짜는 국제 경영 질서, 이 블록 경제화 시킨 디커플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균형 왜고는 끝났습니다. 미국의 블록의 판례, 중국의 블록의 판례, 이거 말곤 없어요. 자, 중국의 대전략은 1대1로였습니다. 미국의 대전략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전략 자산으로 반도체를 꼽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쳤으나 지금 현재 안 된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24나노 구형 칩에 집중 지원합니다. 미국은 칩4와 IRA 법을 통과시켰는데 미국이 처음에 요구한 건 이거였어요. 중국에서 생산하지 마라. 기술이 유출된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상당히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데 머스크는 그런 걸 족가하면서 테슬라에다가 열심히 이제 공장을 짓고 있죠. 여기에 이 반도체가 좀 더 중요한 자산이구나를 깨닫게 된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러시아가 반도체가 없으니까 무기를 생산 못해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를 수입했거든요. 불량률 40% 급증합니다. 와,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러시아가 중국 유령 회사를 통해서 미국 반도체를 밀수입합니다. 방산무기 핵심 부품 용도로. 그 이전에 뭐 했냐면 전자제품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반도체 꺼내서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 유령 회사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지금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반도체는 군사 무기 생산의 필수품이에요. AI까지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의 무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업데이트하기보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이에요. 드론까지 생각하면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더욱 많아집니다. 미국이 여기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들, 미국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우리도 마음에 안 들죠. 중국이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달라. 쉽게 말하면 한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말아달라 이거죠. 반사이익 먹지 말라는 뜻이죠. 러시아도 수출하지 마라. 근데 너네가 이 협박이죠. 너네가 싫으면 미국에 수출하지 말든가. 이거 싫어? 그래, 중국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하지 마. 자기네들 마이크론 있으니까. 중국도 근데 미국에 수출해서 사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 이게 있어요. 중국도 미국에 수출해야 사는 구조예요.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늦추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협상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명확해요. 미국이 먼저 수출을 끊어야 됩니다. 미국이 솔선수범해야 우리가 따라줄 용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 넘버 2가 있어요. 영업 비밀을 미국이 직접 보겠다네? 너네들이 그거를 안 가져간다는 거 우리가 믿으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IRA 독소 조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영향력이에요. 기술을 가진 쪽이 지금 왕이거든요. 근데 영업비밀,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전기차, 반도체 뭐 이런 것들만 봐도 그렇지만 GATT, WTO를 다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갖다 쓴다? 그럼 중국이 이제 저 영업 비밀을 보고 가져가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지금은 이 룰이 깨져 있어요. 근데 중국이 원래부터 안 지키고 있었죠. 그냥 어느 쪽을 택할까 하는데 차라리 미국이랑 협상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블록을 재구성해서 신규 공급망을 만들고 있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오펙과 러시아 그 외 산유국들을 같이 합쳐가지고 미국에다가 경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유 공격이죠.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대두예요. 식량. 근데 브라질에 지금 통해서 식량을 수입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짰어요. 그리고 이걸 화폐로 묶기 위해서 위안화 블록을 짜려고 합니다. 스위프트 미국의 결제망 달러 결제망이거든요. 위안화 결제망 CIPS 이거 CIPS라고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CIPS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디지털 위안을 시작하고 CBDC까지 블록체인 시스템까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발하죠. 러시아 루브라 쓰자. 인도 위안화 결제하지 말고 자기네들 루피 쓰자. 이렇게 반발하는 쪽도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위안화 결제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최대 위협으로 보거든요. 인도가 어느 정도 교류는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호주, 캐나다, 일본, 대만 이렇게 공급망을 구축해놓고 중국 제조 모두 다른 나라로 이전하겠다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퍼 블록을 형성해서 반도체 수출 금지를 하고 중국산 원자재를 미국에 수출 시 사용 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망이고 미국이 동맹국에 특혜 주는 거 있어요. 한시적으로. 통화 수합입니다. 경기 핀체 오면 통화 수합을 맺어줘요. 중국이 제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 모르겠는데 이제 기축통화국이 몇 군데 있으니까 페트로 위안이 되느냐, 그러니까 제1 기축통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느냐, 이거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첫 번째, 중국을 믿을 수 있어요? 심심한 위안화 절하하던 얘네들 믿을 수 있냐고요. 국가 자체부터 신뢰가 없어요. 미국은 어쨌든 통계의 국가라서 어떻게든 통계를 만들고 발버둥을 치고 그 다음에 미국 안에서도 미국 정부 말을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게 이게 굉장히 영향이 큰 게 미국 안에서도 월스트리트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그 주 다니거나 아니면 테크 기업이나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각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신뢰로 받아들여집니다. 두 번째, 러시아, 인도 자기네 화폐 결제망을 쓰자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세 번째, 야, 중국은 수출주도 경제국가잖아. 심지어 그것도 어디에 수출하냐?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잖아. 여기에 트리핀 딜레마라고 있거든요.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내줘야 됩니다. 전 세계에 달러를 뿌리고 정기적으로 그 달러를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각국에 팝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미국이랑 디커플링 되고 너네 사실상 미국에 수출하잖아. 근데 이게 가능해? 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중 수출 무역 수지예요. 이만큼 손해를 봐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자, 그러면은 기축통화가 된다는 거는 경기 침체 시 안전자산이라는 건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중국 국채, 이때부터 투자자의 입장이거든요. 투자자가 더 중요해요. 중국 국채와 위안화를 경제 위기 시 안전자산으로 택할까? 그럴 신뢰가 있냐라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디폴트가 난다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오히려 미국채 수요가 늘어나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뢰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나라 외환 보유고가 침체기에 중국 국채와 위안화를 보관해둘까 생각하면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중국 지금 현재 경제 자료 공개도 빗장을 걸었습니다. 이게 투자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경제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얘들이 약속 계약을 지킬 거라는 신뢰입니다. 여섯 번째, 그럼 월스트리트는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을 밀어줄까? 월스트리트가 미국 기업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월스트리트는 미국 정부랑 다르게 움직여요. 캘리포니아 기업들이 미국 정부랑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미국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을 밀어줄까라는 거예요. 과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페트로 위안해서 위안화 블록을 형성하겠다. 그리고 석유 국가들끼리 연합을 해서 미국이 지금 EIA 원유가 지금 고갈되고 있거든요. 이걸 다 파내서 사실 중동 국가들은 이만큼 미국에 더 많이 팔겠다. 세게 팔아서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경제 공격을 가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로 경제 공격을 가하고 화폐로 경제 방어를 가하는 거예요. 뭐 위안화 결제망을 통해서.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석유 경제 방어를 위해서 알래스카를 지금 현재 다시 탐사하고 있고 화폐로 경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킹달러죠. 이게 소련을 무너뜨린 방식입니다. 이렇게 전쟁 전에 중국을 계속 말려 죽이려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중국 경제를 해체 중이에요, 지금. 지금은 다시 다국화된 블록 경제인데 전 세계적인 비효율을 감수하고도 각 블록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이 경제 블록, 군사 블록은 현재 화폐 블록으로 다시 구축 중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만 긴급 통화 스와프를 맺어주는데 이게 핵심 동맹국 특혜예요. 그냥 통화 수업을 한번 맺어준 것 자체만으로도 달러가 안정화됩니다. 이거는 2008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도 우리나라가 펀더멘탈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수업을 맺지 않으면 달러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다? 동맹국에게만 배워줍니다. 그래서 미국은 강달러랑 미국민이 물건을 안 사주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어떤 국가든 절망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경제를 해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통화 수업이란 게 엄밀히 말하면 화폐 가치가 높은 펀더멘탈이 높은 강대국의 화폐 블록에 종속되는 거거든요. 중국이 이걸 감당할 만큼의 그만한 신뢰가 없습니다. 자, 중국의 목적은 태평양 진출을 하는 전략이에요. 미국은 태평양을 막는 라인이고 본토가 공격당하니까 여기서 연안해군과 대양해군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연안해군은 한국과의 강과 금방 연안을 위주로 활동하는 해군을 뜻해요. 사실 중국도 여기에 속하고 한국도 일본도 여기에 속합니다. 대양해군이란 건 5대양을 기반으로 한 작전 활동 반경을 커버할 수 있는 해군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 이거 가능한 거 미국, 영국,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S-오일이 사우디 아람코가 모회사거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맨날 자주 납부돼요. 근데 이거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한국은 사실 연안해군 수준이에요. 그래서 대양해군으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연안해군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대양해군 수준으로 다들 전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에 대항해서. 2010년 중국은 자신의 작전권을 제1열도 그리고 제2열도로 이렇게 선으로 정합니다. 지금 현재 이걸 돌파하겠다는 게 중국의 목표고 미국의 이게 대미 방어 라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방어하는 라인이 이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을 진출하겠다는 대양해군을 선언하고 지금 현재 1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주장하는 것도 이 대미 라인 1차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2 목표는 일본의 센카쿠 열도를 먹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이 필리핀 라인을 뚫어내야 돼요. 여기서 아세안이 나옵니다. 얘네들도 우리나라랑 사실 똑같거든요. 중국의 경제를 의존하고 미국의 국방을 의존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보면은 곳곳에
미군이 있어요. 미군이랑 림팩, 합동 군사훈련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심지어 베트남도 참여합니다. 꾸준히 참여하는 국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정도 있습니다. 항상 참여연대가 이거 반대하죠. 림팩 철회하라.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폐쇄하라. 참여연대와 강정 해군기지 반대하는 사람들 그 훈련이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세안 줄타기 외교 끝났습니다. 미국 편으로 서기로 결정을 했어요. 모든 아세안이 이런 건 아니고 태국 같은 경우 중국 쪽에 좀 서고 요쪽 해양 쪽 같은 경우가 미국 라인에 주로 서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브루나이 요렇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베트남은 참여했다가 말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미국 쪽에 좀 더 가깝게 서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지금 현재 미군이 제주둔하고 훈련을 다시 하고 있죠. 그래서 반중국 택하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싱가포르, 요렇게 필리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라인이 갖춰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미국 라인에 서서 자유주의 국가의 무기를 팔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러시아는 잠재적인 적국이거든요. 근데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부분 러시아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무기를 주로 고려하고 있고 2024년에 3년에 말레이시아에 1조 정도 지금 현재 팔았어요. 이게 폴란드에 팔았던 무기고 우리는 다음 비행기로 체인지를 하는 거죠. 동남아는 이제 시작을 하는데 동남아가 지금 현재 군축을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방 방위를 위해서 좀 늘려야 된다. 국방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서 러시아 무기 퇴출 후 최대 승자는 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얘네들 같은 경우가 자체 무기 체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자체적인 방위 무기 기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지금 이제 40조 방산 수출했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제 나중에 결제를 계속 장기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방산이란 게 한 번 하면 한 20년, 30년 가거든요. 무기 체계를 전체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인 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를 지금 노리고 있죠. 무기 수출은 근데 국가가 나서야 돼요. 그 해당 국가가 신뢰가 없으면 아예 그냥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업만으로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마크롱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크롱이 왜 중국에 섰나? 중국이 예전부터 에어버스 좀 많이 사줬거든요.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 여러 가지 명품들 주 소비층이기도 해요. 중국이. 그래서 이번에 오니까 에어버스 160대 구매해 주잖아요. 이거 대충 한 20조에서 30조 될 겁니다. 프랑스는 예전부터 이래요. 원래 돈 주면 고객이고 바로 협력하고 그 편에 바로 씁니다. 돈만 주면. 자국 국민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프랑스 경제만 성장한다며. 근데 한국은 폴란드에 40조 팔았어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 산 이유? 프랑스였으면 이 정도면 국방동맹 계약까지 같이 갑니다. 40조 사주면은. 지금 아세안 무기도 이제 한국이 이제 슬슬 노리고 있거든요. 여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서 국방비도 이렇게 증액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한국 무기를 사주냐? 왜냐하면은 한국이 미국 라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랑 견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잠재적 적대국 무기를 사겠어요? 당연히 안 사지. 중국은 당연히 신뢰가 없고. 러시아 위협으로 한국 무기 샀는데 한국이 중러 라인에 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유주의 국가 라인이라고 한국 무기를 샀더니만은 무기 수출은 정부 신뢰 기술 가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후 기회까지 다 포기하게 될 겁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고 나중에 이제 심각해지면은 이제 국방 방위 계약까지 맺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인도로 넘어가 보죠. 인도는 원래 옛날부터 제3세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나 아니면 사회주의 라인에 우리는 어느 편을 들지 않겠다는 중립국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러시아산 원유를 샀다고 외교 잘한다 하고 일본도 러시아산 원유 샀다고 외교 잘한다고 하는데 파키스탄도 삽니다.
그냥 미국 정부랑 혹시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물어봤는데 그건 당신네들 알아서 하는 거지. 자유지. 자유지. 자네들 블록은 따로 있지 않나? 예. 인도는 그 자체가 시장이라서 ESG니 미국의 압박이니 이런 것도 안 당합니다.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국가도 아니고 인도를 뭐 따라한다는데 이거 따라할 수 있는 국가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인도 출신 엔지니어 경영자들이 가득합니다. 이거 미국에 한 100만 명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카스트 상위 계급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 영국 총리도 인도계고 당연히 카스트 상위 계급 사람들이죠. 인도가 중국 라인에 서겠냐고요.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영토 분쟁이 있고 그러는데 중국이 최대 위험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도 같은 시장도 없고 인도급으로 미국 상류 사회를 장악한 숫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식민지여서 지금 영국이나 인도 그리고 미국은 역사적 파트너십을 지금 장기적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블록 경제란 걸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ESG는 분명 환경 제국주의였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안 해요. 이건 인도네시아와 마찰을 일으킵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가 EU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계속 안 좋았고 인도네시아는 자원 부국이니까 그래 너네한테 안 팔아 이랬는데 그게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WTO를 끝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 금지 조치는 이제 자국 내에서 이제 뭔가 공장 만들어서 재련된 제품 형태로만 하지 원강 그대로 수출 안 된다. 공장 지어서 만들어서 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포드 배터리도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 공장 짓고 있고 현대차와 LG엔솔도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합작 공장 지금 짓고 있죠. 지금 현재 리튬도 국유화를 추진 중입니다. 남미 쪽에는. 이게 블록 경제예요. 이제 각각 우리 쪽 규정에 맞게 니네들끼리 하고 여차하면 기업이 들어가는데 그대로 그 기업 거 블록 국유화 시켜서 뺏어갈 수 있어요. 남미 국가들의 리튬 카르텔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유무역 경제가 되겠냐고. 큰 정부가 전부 들어섰는데 블록 경제가 이거예요. 괜히 작은 정부 시장의 자유, 저기 맨 처음에 말한 프리마켓 이코노미,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국가가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투자해놓은 거 뺏어버리고 국유화 시켜버리고 이러면 답이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열강이 되어야 한다는데 굉장히 동의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신뢰를 가지고 세력을 가져야 될 곳이 동남아라고 생각합니다. 대양 해군이 되고 동남아의 교류와 확대를 하고 인도와의 확장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우리 혼자 못 막아요. 파트너십을 늘려야 됩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파트너십을 늘려야 됩니다. 그 중에서 동남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그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동남아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은 위협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본은 과거에 약탈한 전력이 있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택할래 중국을 택할래 하면 웬만하면 한국을 택하거든요. 동아시아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진출하기가 좋을 겁니다. 일단 얘네들부터 어떻게 하고요. 참여해야 하는데 얘네들.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교탕을 러시아 가서 이야기 좀 하고 중국 반도 북부 정부에 가서 좀 가가지고 좀 시위 좀 해라. 한국이니까 이러고 앉아 있어요. 반도체 미국이랑 대만에 팔지 말고 기술은 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미국이랑 대만이 먼저 안 팔아야 돼요. 그리고 한국 기술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아예 그냥 한국 안에서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동맹국 구조라고 이거 다 안 받아줘도 돼요. 중동 석유 잘 가져와도 됩니다. 사우디가 오펙에 속했든 뭘 하든 미국 월스트리트 기업들 자체도 애초에 그냥 바로 중동으로 달려가서 투자받고 다 하는데 그거는 지네들끼리 화폐 블록을 형성한 거지 중국에 직접적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냉전 시대에도 서유럽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전부 대출해줬어요. 그리고 이자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래 교류는 물밑에서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협조 체제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솔선수범하는 거고 우리가 굳이 손해를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거래를 잘해야지. 협상을 잘해야 되고. 이 말 한마디를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끝난 지금 이게 다음 단계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분명 오겠지만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이게 대전이 없어야 혹은 미중 디커플링이 없어야 세계화가 다음 버전 넘어간다고요. 지금은 세계화의 국제무역 규범이 완전히 깨진 상태라서 당장 앞으로 세계화가 더 진행이 될 거다 뭐다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도 안 잡히고 있고. 그래서 이건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항상 대전이 일어났어요. 지금 줄타기에서 이 순간 넘기면 된다는 이런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그 줄타기가 지금 현재 무역 규범이 돌아가는 시기가 아니라고요. 중국 세력권 속에서 감시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중 자체가 진보 지지자들이고 그 최대 인구 계층이 진보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대중의 선택으로 중국의 세력권에 서게 되면 우리는 천안문 사태 시 탈출한 중국인들처럼 망명길을 각오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든 우리는 영어를 열심히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